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이 바닥도 안 보이고 방향도 안 보이고 언제 터널 끝이 보일지 이것도 막연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오늘 NH투자증권의 김영환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시장은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좀 아주 부진한 양상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박스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7, 8월 달에 반등을 보였었던 근거가 됐었던 연준이 아마 경기가 정말 나빠질 때가 되면은 긴축을 좀 완화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9월 들어서부터 실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스탠스가 바뀔 조짐들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반면에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은 어느 정도 상방은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방 자체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조정받았다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낮은 레벨에서는 가격이 방어를 해주고 높은 레벨에서는 악재들이 또 못 올라가게 억누르는 역할을 하면서 지수는 박스권 내 등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2050에서 2300포인트 정도 내에서의 등락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좀 박스권, 아직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좀 약세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자, 사실 IMF가 진짜 위기는 내년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여전히 더 좀 악화 일로고 또 세계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제 분위기가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어떤 거였냐면은 선행 지표는 나빠지고 있지만 동행 지표들, 정말로 중요한 실물 지표들은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지만 하지만 정말로 경기가 나쁘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확인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MF에서도 얘기하듯이 점점 실물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조짐들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게 3분기 정도부터 시작되고 있고 아마 이게 한 내년까지는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점차 더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조금 먼저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거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심리가 좀 눌려 있는 상황 자체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전체장이 빠지고 기업 실적까지 나빠지면 개별 종목에서도 좀 상당히 좀 그 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른바 국민주로 불리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아주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솔직히 좀 민심이 흉흉하다 그럴까요? 이 화살이 정부에 이제 향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증권 안정 펀드 이게 재가동 준비에 돌입했다는데 이 효과 있을까요? 증안기금이 과거에 한 4번 정도 실행이 됐었는데요. 3번은 집행이 됐었고 마지막 이제 2020년 당시에는 준비는 했는데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부가 경험한 게 뭐냐면은 증시안정기금이라는 게 정말로 심리가 무너지면서 하락을 부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는 받쳐주는 힘이 작용을 하더라 실제로. 왜냐하면은 밑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준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이 파는 자금들은 좀 진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정말로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서 수급적으로 받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증시를 버티는 힘이 강하게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까지 내려왔는데도 증시가 하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빠지고 이게 심리가 나빠지면서 하락을 부르는 상황으로 가 있다면 그때는 중앙기금이 분명히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오히려 자금만 소진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저희는 그런 기준선에 대해서 아까 박스권 하단은 한 205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그 정도, 한 2000선이 깨질 때도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중앙기금이 힘을 발휘할 거다. 하지만 지금 정도 가격 레벨에서 부양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한다면 불필요하게 힘 빼는 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증권시장 안정펀드 얘기 나온 지가 벌써 꽤 됐는데 이제 아직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 보면 정부에서도 그 점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근데 그 과거 경험에도 그랬고 증환펀드가 가동된다고 해도 공매도를 막지 않으면 괜히 공매도 물량만 받아주는 역할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실제로 증시가 정말로 수급이 악화되면서 패닉이 셀링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그때는 공매도가 같이 들어왔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공매도가 누르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 때 증환기금이 받쳐준다면, 특히 증환기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이니까, 그럼 공매도 자금들은 이 정도까지 이 기금이 바닥 날 때까지 밀면 더 세게 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중앙기금이랑 공매도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공매도 금지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기금에 비해서 공매도에 대해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거는, 뭐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사실 한국의 항상 수건 사업이죠.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 증시를 편입시키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조건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금지 같은 인위적인 시장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게 포함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또 다시 했다가 또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디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만약에 정말 패닉이 나온다고 하면은 동시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증환펀드 이거를 가동 준비를 했다가 가동을 안 하면서 안정이 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짓눌려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개별 종목 중에서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실적이 호전되는 이런 종목 위주로 조금 그래도 눈여겨보는 시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별 종목 장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를 처음부터 따져보면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잘 이제 작동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보통은 우리가 도망가게 되는 것들이 구조적 성장주,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주식들인데, 지금은 이게 금리 인상에 의한 할인율 부담이 커지면서 이쪽 주식들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매크로적으로 어느 한쪽의 스타일이 유리하다, 이쪽으로 들고 가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결국은 개별 종목단에서 아니면 특정 좀 작은 테마단에서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성장이지만 당장의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뚜렷한 주식들, 이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 7, 8월 달부터 화제가 됐었던 뭐 태조이자 이방원 예. 이런 주식들도 그런 일환으로 형성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테마주들이라는 거는 사실 지속성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매크로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종목을 순환하면서 찾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 최근에 우리 김영환 팀장께서는 물류자동화, 로봇,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면 태조 이방원 이후에 어떤 주식들이 그런 새로운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최근에 글로벌로 나타나고 있는 제일 큰 걱정거리는 비용 상승이잖아요. 예. 물가 측면에서도 인플레 압력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오펙의 감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고인난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 아니면은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예. 또 뭐 이런 생산 비용이 올라갈 거라는 걱정들,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방향은 결국은 자본을 투입해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 로봇, 이런 걸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예.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자, 이런 방향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테마들이 그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힘을 받을 수 있는 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동화하고 로봇 테마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편 배당주라는 거는 항상 4분기가 되면 관심을 예. 받는 종목들이죠. 10월, 11월, 12월 중순 정도까지 힘을 받는데, 올해도 그런 점에서 계절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기가 돌아왔고요. 또 뭐 이런 한편 장세에서도 지금 오늘 좀 그래프 나오듯이 상당히 배당 관련주는 그 상승세를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올해는 분명히 기업들의 이익은 좋아졌는데, 하지만 앞으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면은 보다 확실한 수익원이라는 거는 배당 수익을 주는 쪽들일 예. 거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쪽들은 사실 기대감이 좀 덜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자동화 로봇과 함께 가지고 올 만한 테마가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워낙 약세장이고 연말까지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장세다 보니까 배당주도 한번 주목을 해서 봐야겠군요. 자, 최근 환율 이렇게 올랐으면은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될 텐데 수출은커녕 고통받는 기업만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할 때 그래도 영향을 좀 덜 받는 업종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수출들이 다 좋아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꼽아보자면은 저희는 자동차와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수출주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부담이 뭐냐면은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수출 경쟁력은 좋아졌는데 글로벌로 수요는 줄고 있고 이 줄어드는 수요를 예상하지 못해서 이미 재고를 많이 쌓아둔 부담이 크다는 예.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그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급망 차질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재고가 안 쌓인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자동차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는 환율에 의한 효과는 좋아지는데 재고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는 일반 다른 수출주들이랑 좀 차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고요.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라는 게 딱히 뭐 재화를 하나 더 생산하는 거에 따른 부담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뭐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고 이런 콘서트 같은 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들은 사실 상당하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환율의 수혜를 제일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주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뭐 제조업 위주에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다양화된 것 같습니다. 엔터주 같은 것들도 역시 주목해서 볼 만하네요. 자, NH투자증권 김영환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